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하와이 진주만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파랬습니다. 미군 수병들은 늦잠을 자거나 갑판에서 커피를 마시며 평화로운 휴일을 보내고 있었죠. 바로 그때 수백 대의 일본 전투기가 새까만 벌떼처럼 몰려들었고 미 태평양 함대는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단 2시간 만에 2,4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우체통마다 영장이 날아들었으며 농촌의 청년도 도시의 대학생도 갓 결혼한 신랑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청년들이 무려 1,600만 명이었으며 당시 미국 인구의 10명 중 1명이 군복을 입은 셈입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일본과 태평양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럽 대륙을 집어삼킨 나치 독일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마주한 나치 독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괴물처럼 유대인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 했고 가스실과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을 학살한 살인기계였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 청년들에게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라 악마와의 싸움이었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1944년 6월 미국 청년들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약 8만 5천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는 무엇보다 자신의 조국 미국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이죠. 고향에 남은 여성들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밤을 새워 일하고 어린아이들조차 고철을 모아 한 푼 두 푼 모은 용돈으로 전쟁 채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애국의 물결 속에서 전선의 군인들만 영웅이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위대한 기업가들 역시 살아있는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의 이름은 거의 신화에 가까웠죠. 첫 번째 인물은 자동차 왕 헨리 포드입니다. 그는 미시간주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학교 교육도 변변히 받지 못했지만 오직 기계를 만지는 재능 하나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국을 세웠죠. 그가 만든 자동차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부자들만 타는 사치품이었지만 평범한 노동자도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헨리 포드는 그저 돈 많은 사업가가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포드의 공장에서는 군용 트럭과 전투기 엔진이 쏟아져 나왔으며 신문은 포드의 애국심을 연일 일면에 실었으며 진정한 애국자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두꺼운 장막 뒤편에서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였을까요? 미국의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던 바로 나치 독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장막을 한 겹씩 천천히 걷어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1938년 7월 30일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저택은 그날따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날은 헨리 포드의 75번째 생일로 수많은 축하객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었죠. 그들은 나치 독일에서 찾아온 외교관들이며 그들이 가져온 작고 정갈한 상자가 열리자 놀랍게도 독일의 히틀러가 주는 독수리 대십자 훈장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명예로운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가 외국인에게 직접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예였고 나치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자에게만 주어지는 훈장이었습니다. 포드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미국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던 그 가슴에 나치의 훈장을 달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잔혹한 독재자 히틀러가 미국의 헨리 포드를 영웅으로 떠받들게 만들었을까요? 이 시기에는 이 히틀러의 광기가 온 세계에 드러나 유대인 상점이 불타고 유대인들이 끌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나치가 내미는 훈장을 미국의 영웅이 웃으며 받아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훈장은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세월을 쌓아온 작은 징표에 불과했습니다. 포드와 나치와의 인연은 훨씬 더 깊고 오래되었으며 그들의 인연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헨리 포드는 아주 어둡고 광적인 집착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에 대한 증오였습니다. 포드는 세상의 모든 악과 전쟁, 심지어 금융위기까지 모두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이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을 모두 가졌던 포드는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아예 신문사를 인수하고 이 신문을 통해 유대인을 비난하고 음모론을 유포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그동안 써왔던 칼럼을 모아서 국제 유대인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고 이 책은 바다를 건너 독일어로 번역되어 독일 청년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헨리 포드의 책을 읽고 엄청난 영감을 받았으며 자신의 우상이자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집무실에 헨리 포드의 대형 초상화를 걸어두었고 자신의 자서전 나의 투쟁에서 헨리 포드의 이름을 언급하며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 즉 홀로코스트의 효율적인 학살 공장은 헨리 포드가 발명한 자동차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나치 친위대는 이 방식을 유대인 강제 이송, 수용, 분류, 그리고 가스실 학살 및 시체 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학살 과정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가장 효율적인 생산 방식이
학살 방식으로 변질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전쟁이 터진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포드 자동차는 미국 정부를 위해 무기를 생산하는 애국 기업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현지에 있던 포드 자동차의 자회사 포드베르케는 나치 군대를 위해 군용 트럭과 장갑차를 쉴 새 없이 찍어내고 있었고, 심지어 나치가 강제 수용소에서 끌고 온 유대인들과 전쟁 포로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미국의 청년들이 전선에서 나치의 총탄에 맞아 죽어갈 때 포드가 세운 독일 공장은 나치 군대에 발휘되어 유럽을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조국 미국과 나치 독일 사이에서 헨리 포드가 선택한 것은 결국 돈과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과 내통한 이 추악한 전쟁 비즈니스는 포드 자동차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거대하고 더 치명적인 미국의 또 다른 자본가가 나치의 거대한 전쟁 기계에 기름을 붓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를 쥐었던 석유왕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저지른 일은 훨씬 더 치명적인 거래였습니다. 당시 나치 독일에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바로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탱크도 전투기도 잠수함도 기름이 없으면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나치에게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전쟁을 길게 끌면 끌수록 독일은 스스로 말라 죽을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치명적인 약점을 메워준 기술이 있었습니다. 땅에서 파낸 석탄을 가공해서 인공석유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었죠. 스탠더드 오일은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 것이죠. 또한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조국을 위해 총을 들고 전선으로 향하던 그때 미 육군과 해군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인 고무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당시 천연 고무의 주요 생산지였던 동남아시아를 일본군이 장악하면서 미국의 고무 공급선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군용 트럭, 전투기 타이어, 군함의 부품까지 고무가 없으면 미국의 전쟁 장비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미국 정부는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탠더드 오일이 천연 고무를 대체할 완벽한 합성 고무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스탠더드 오일은 이 기술을 미국 군대에 제공하기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밀 계약 때문에 이 기술을 미국 정부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대체 누구와의 계약이었을까요? 바로 나치 독일의 거대 화학 전범 기업이자 훗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쓰일 독가스를 제조한 이게 파르벤이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과 이게 파르벤은 전쟁이 터지기 전 서로의 특허와 시장을 보호해주기로 하는 철옹성 같은 비밀 카르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굳건히 유지되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나치 독일의 공군은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투기 연료는 고성능 비행을 하기에는 옥탄가가 너무 낮았던 것입니다. 전투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가솔린의 노킹 현상을 방지하는 핵심 첨가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던 곳이 바로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이었습니다. 만약 스탠더드 오일이 이 기술을 통제했다면 히틀러의 전투기들은 유럽의 하늘을 날아오르지 못했을 것이고 런던을 피바다로 만든 대공습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탠더드 오일은 나치에게 이 핵심 기술과 설비를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를 경유해 나치 독일에 끊임없이 석유와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미국의 청년들이 전선에서 나치 전투기의 폭격에 목숨을 잃어갈 때 그 전투기를 하늘에 띄우고 그 탱크를 움직이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자본가의 손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법은 분명히 적국과의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고 그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미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미 의회 청문회 의장이자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해리 트루먼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들의 행태를 정조준했습니다. 전쟁 중인 조국의 등 뒤에 칼을 꽂는 명백한 반역행위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반역죄를 저지른 자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 트루먼 상원의원의 서슬퍼런 경고를 들었을 때 과연 공포에 떨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차가운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역사상 가장 기만적인 법의 야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주모자는 감옥에 갔어야 하고 최소한 그 더러운 돈은 전부 빼앗겼어야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정부를 향해 당당하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도무지 믿기 힘든 내용이 적혀 있었죠. 전쟁 중에 독일 공장이 폭격으로 부서졌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황당한 요구였습니다. 적의 무기를 만들던 그 공장이 폭격으로 부서졌다는 이유로 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청구서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어처구니 없는 청구서는
어떤 결말을 낳게 될까요? 결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명백한 적과의 거래를 왜 미국 정부는 사전에 막지 못했을까요? 그 대답은 거대 자본만이 숨을 수 있는 교묘한 계략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치는 바로 회사를 쪼개놓는 방식이었습니다. 독일에 있던 공장은 서류상으로는 미국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독일 땅에 세워진 독일법을 따르는 독일 회사였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본사는 발뺌할 수 있었고 독일 현지 경영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것이죠. 바다 건너에 회사 하나를 세워두고 책임은 그 회사에 떠넘기며 법인이라는 두꺼운 가면 뒤에 숨어버린 셈입니다. 두 번째 장치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미국 정부가 이들을 쉽게 건드릴 수 없었던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미국이 전쟁을 하려면 이 기업들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포드는 독일군 트럭을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의 전투기 엔진과 폭격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 역시 나치의 기술을 흘리면서 동시에 미군 전투기에 들어갈 연료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을 처벌하겠다고 공장을 멈춰 세우는 순간 미국의 전쟁도 함께 멈춰버리는 끔찍한 모순에 빠지며 적을 도왔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 없이는 싸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대 자본의 무서운 힘이며 차마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세 번째 장치는 증거를 감추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거래 문서들은 깊숙이 숨겨지거나 진실을 캐려는 손이 다가올 때마다 핵심 서류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이렇게 세 겹의 장막 뒤에서 그들은 전쟁 중에도 안전하게 몸을 숨기고 오히려 국가의 안보를 인질로 삼아 정부를 협박한 것입니다. 1942년 결국 미국 정부는 이 거대한 자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기괴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나치와 맺었던 특허 기술들을 미국 정부에 무상으로 공개하는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면제받았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들이 낸 벌금은 단돈 5만 달러이며 수백만 명의 목숨이 오가는 세계 대전 속에서 조국과 결탁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고 조국을 배신한 대가가 고작 중소기업의 1년 매출도 안 되는 5만 달러의 벌금으로 퉁쳐진 것입니다. 단 한 명의 경영진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 나치에 동조한 기업들은 단 1원도 손실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면한 기업들의 뻔뻔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적반하장은 전쟁이 끝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나치의 전쟁을 붕괴시키기 위해 독일의 주요 산업시설과 정유 공장들을 융단 폭격했습니다. 당연히 이 폭격 리스트에는 미국 기업들이 나치 기업과 합작한 독일 현지의 정유시설과 공장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연합군의 폭격으로 이 시설들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자신들이 나치에 투자했던 공장들이 미국 군대의 폭격으로 파괴되었으니 피해를 보상하라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결과였습니다. 이들의 황당한 주장을 인정한 미국 정부와 법원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전쟁 피해 배상금으로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미국의 평범한 청년들은 전선에서 목숨을 잃고 국민들은 전쟁 세금을 내며 고통을 분담했는데 적국과 내통했던 거대 자본가들은 전쟁 중에는 나치에게 기술을 팔아 돈을 벌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정부로부터 공장 파괴 배상금까지 뜯어내며 이중으로 배를 불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거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국가가 기업에게 배상을 해야 했던 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을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1930년대 발생한 대공황 극복이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의 내수 시장이 얼어붙자 기업들은 히틀러 정권의 강력한 독재 정치로 파업과 노동조합이 없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기회를 발견하고 전쟁 전부터 독일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일부 미국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나치의 반유대주의에 동조하거나 소련의 공산주의 확장을 막아주는 반파제로서 히틀러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미국 대기업의 히틀러 사람은 나치의 폴란드 침공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점령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으며 또한 히틀러의 전쟁 물자 담당 장관을 지냈던 알베르트 스피어는 미국 기업이 제공한 합성 석유가 없었다면 히틀러는 결코 폴란드 침공을 꿈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도 전쟁 중립법을 통해 초기에는 무기 수출을 금지했으나 민간 기업들이 해외에 자회사를 만들어 현지 생산 및 무역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허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자본주의적 이윤을 최우선으로 삼아 적국이었던 독일의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다는 것이죠. 기업들은 이것을 빌미 삼아 나치의 협조에 커다란 이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기간 동안 방패막이를 내세워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나치 독일에 협조하거나 전쟁 물자를 지원한 주요 미국 기업들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독일 자회사 오페를 통해
나치 군대에 트럭과 엔진을 공급하고 IBM은 독일 자회사 데호마그를 통해 유대인 학살과 인종 분류에 필요한 천공 카드 시스템과 기술을 제공했으며 ITT 국제전신전화는 독일 항공기 제작업체 포케불프의 지분을 확보하여 나치의 항공기 생산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냉전이라는 방패와 거대한 권력의 그늘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속에서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기억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 거대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부의 일부를 사회로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대학에는 거대한 기부금이 들어오고 병원의 문을 열리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자선 사업은 진심 어린 행동일까요? 계산된 몸짓이었을까요?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신문은 위대한 자선가라고 일면에 실리고 어두운 과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지워져 갔습니다. 눈부신 명성의 빛이 너무 밝았던 나머지 이제 숨겨진 그림자를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명성이 만들어낸 조용한 망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